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입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은 조선 구하기 오리엔테이션이나 다름 없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멘트 중에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조선 왕조 500년 중에 19세기 전반기 세도 정치 엉망이었다. 그리고 흥선대군의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고종 민비대한제국이 수립되었으나 일본에게 병합되는 그 과정, 소위 일제강점기의 일본 아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표현이긴 하지만 구한말 엉망이었다. 그런데 19세기 조선이 엉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19세기 조선을 15, 16, 17, 18, 나머지 그 이전 조선 400년에 덧칠할 생각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뿌리내려지는 과정에서 조선은 말도 못하게 친매국론 유라이트에 의해서 까이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양반과 노비의 갈등, 각종 탐관, 우리들 막 등장했고, 그리고 민중사학적 측면에서 농민들은 항상 후탈당한다는 인식으로 그렇게 교과 공부를 하다 보니 초선이 참 살기 힘들었던 시기 같다. 진짜 헬 조선이었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15, 16세기만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려 성종 때에 유교적 통치 이념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 그게 쭉 고려가 무너질 때까지 왕들은 유교적 통치념에 대한 민본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특히 조선난 나라가 건국되고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 입각해서 민본이 민본 해석되시죠. 백성이 국가의 근본인 나라인데 15, 16세기에 중세 유럽의 그 서민들 농노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세 유럽의 최하층이나 중국의 서민들이 조선 농민보다 행복하게 살았을까? 조선의 피지배층보다 행복했을까?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조선 전기 15, 16세기에 일본은 120년간 전국 시대, 전쟁 시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일본의 전국 시대만큼 인간의 생명이 경시됐던 시기가 있겠냐고. 이건 정말 끔찍함 그 자체죠. 조선은 평화 그 자체였고 일본은 끔찍함 그 자체였고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조선 후기 17, 18세기에 19세기까지 일본은 에도 막부 도쿠가 이하수 막부 그 시기에 일본과 조선을 국가적으로 비교하자면 국가의 발전 속도나 성장 속도는 조선이 에도 막부를 못 따라잡습니다. 에도 근처 간토 평야에서 엄청난 쌀이 생산되면서 쌀량도 일본이 조선 압도했고 은채 군량도 압도했고 인구도 훨씬 많았고 도시 발전 속도 등등 부국 강병 측면에서는 조선을 에도 막부가 압도했다고. 그런데 설령 일본의 에도 막부가 조선보다 부국 강병했을지언정 피지배층의 사람만 놓고 치자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그놈의 민보를 지켜 치려고 노력했던 조선 왕조와 다이묘들끼리의 경쟁 그리고 부국 강병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밟히고 살았던 일본 농민들의 삶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농민로 태어난다면 농민이 아니라 뭘로 태어나더라도 여기서 태어나고 싶지 않지만 미쳤습니까? 여기서 태어난다는 건 죽을 공부해보시면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정근대 시대 피지배층이 일본의 피지배층만큼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을까 싶을 정도 여기는 그냥 생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물고 빠는 새끼들, 친일 매국노 새끼들, 뉴라이트 새끼들 욕 좀 하겠습니다. 매국 좀비 새끼들이 이걸 비하했기가 막히죠.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끝장을 보겠습니다. 조선, 농민, 그리고 일본 전국시대와 에도 시대 같은 시기 농민들의 삶을 비교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농민으로 태어난다라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어디가 살기 좋았는가 한번 봅시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표입니다. 제가 만든 표입니다. 조선 농민과 일본 농민 비교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농민 국가 보호 수준을 한번 볼게요. 민본 성리학적 통치념 및 민본입니다. 백성에 대한 왕의 애민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입장에서 더 좋은 조선일 수 있었는데 라고 비판적 시각으로 조선을 바라보니까 조선의 성군도 있었고 약간 모자란 군주도 있어 보여지만 그 모자란 군주조차 조선의 백성을 위한 애민의 마음과 특히 조선의 자영을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조선의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그 군주의 처절한 통치 행위들을 본다라면이 일본의 통치자는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선은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왕이 조선의 팔도의 각 군면에 전부 지방가를 파견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진짜 조선의 탐관오리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조선의 탐관리를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탐관오리들과 제가 비교하는 수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월등히 조선이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왕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막부의 시어그린 통치하잖아요. 각 지역의 영주,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그 다이묘들이 직접 그 지역민을 통치합니다. 다이묘가 사실상 작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이묘가 지방 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막말로 그 밑에 주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호, 다시 이야기해서 그 백성을 국가가 보호하는 수준은 압도적으로 조선이 월등합니다. 하간 쇼군은 다이묘만 관리하고 다이묘가 자기 백성들의 생사의 타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국권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국가보호의 한계를 느낀다. 일본 농민들은 그래서 일단 일본 국가보호 관련 사례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 에도 막부 창시자 아니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 미데요시 그 다음에 도구가 이야스가 끝내 마지막 승자가 돼서 도구가 이야스 막부 도구가 막부 이걸 에도 막부라고 해요. 에도 막부 창시자가 뭐라고 했는가 봐. 도구가 이야스님께서는 향촌의 백성들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도록 주의해서 쌀을 바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거 드나 안 드나? 똑같잖아. 맞죠? 던져버리겠습니다. 마이크 한다고 하셨다. 아, 진짜로. 만약에 고려의 왕근이나 조선의 이상,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라면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죽도록 까였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독구가 이하는 말을 해놓고도 일본인들이 가장 같은 시기에 재밌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 3명 각 축전을 전개할 정도로 그런데 세종대왕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감사 모두 교소를 위반한 것으로 죄를 놀랄 것이다. 지방관들 싹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건 세종대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세종대왕뿐만이 아니라 정조, 영조, 성군들 기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교소는 어마어마히 많죠. 근데 우리가 조선에서 가장 엉망이었던 19세기 그것도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철종조차도 한나 바발이나 한자의 배도 모두가 백성들에게 나온 것인 만큼 만일 절검치 전략하고 검소치 않는다면 그 비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돼 수 없으니 모름짓기 1년으로 가다. 이 애민 백성 살라는 마음을 잊지 마오. 철정이나요. 덕구, 고가, 나와요. 자, 일단 1번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신분 상승. 그러니까 이게 농민은 양미죠. 기본적으로 조선은 양천제라는 신분자에서 양반과 중인과 일반 평민, 상민이 다 같은 양민이에요. 그리고 백정, 무당, 노비 같은 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양인에 속해 있었던 일반 농민이 양반이 될 수 있었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회. 조선은 열려있는 사회. 우리가 고려를 귀족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조선을 왜 관료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바로 다음 자료에서 근데 여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 보신 적 없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가운데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비율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더군다나 이 세도 정치기에 가면 갈수록 이유는 있어요. 왜? 그만큼 여러분 양반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니까 신분이 형편없어도 한미한 가문에서도 과거 급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문과 급제자 가운데 급제자야.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한영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선은 능력을 존중하는 시험제도인 과거로 부단하게 계층의 순환을 이어갔고 문벌독점과 횡포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500년 동안의 왕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양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특히 조선 후기 가서는 공명처를 산다거나 족보를 매매 위조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양반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약 150년 전쯤에 양반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조 할아버지 중에 노비였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다 양반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노비 숫자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신분 이동이 상당히 가능한 사회였다. 그러나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무사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일단 사무라이가 상당히 많겠고 아주 극소수의 다이묘, 영주, 그리고 그 위에 쇼금까지가 무사야. 그리고 80%가 농민이니까 조선 여기 노비보다 이제 앞으로 제가 노비 이야기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조선은 이렇게 노비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하층 천민은 역시 얼마 되지 않고 농민이 많았네. 그러면 이제 이 농민과 조선 농민을 비교하겠습니다만 제가 진짜 미리 한 말이 던질까요? 조선 노비가 살기 좋았을까? 일본 농민이 살기 좋았을까? 욕 좀 오랜만에 할게요. 게임도 안 돼요. 차라리 조선 노비가 훨씬 살기 좋아. 여기는 말이 농민이지 거의 농노 수준이에요. 농노라고 이야기하면 중세 유럽 기사 제후가 가지고 있는 성에 딸려 있는 그 어떤 일정한 영토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유로운 영농 행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그 영주에게 바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랑 똑같은데 당시에도 시대 같은 경우 일본의 농민들의 세금 수탈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 영주들은 농민들의 생사 강탈을 권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영주가 마음껏 죽여버립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따라서 일본 소장인 의지를 보자면 이 농민들 의지를 보자면 농노노제도 아니고 아예 노예제였다. 저는 지금 좋게 농노노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농민이 그냥 노예후로 살았다는 게 일본이었다고요. 자, 신분상이
불가능하죠. 물론 농민들 중에 아주 막 태어날 때부터 막 힘이 장사해가지고 그리고 각종 전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군공을 세워가지고 아주 하급 사무라이가 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 군공으로 인해서 신분 상수했던 거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농민들이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신분을 상승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구조였다. 조선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농민들이 공부를 해서 문반이나 무반직이 합격하면 양반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기회가 실은 열려있는 나라였다. 나중에 노비 이야기 하겠지만 노비도 납속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돈만 내면 노비를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조선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농민으로 태어나면 농노적 노예적 삶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 최하층 천민, 나중에 브라쿠민 이런 거 해드릴게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브라쿠민이었다. 방법이 없었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세금 그래도 낼 만함. 그니까 우리가 조선의 농민들은 조세, 공납력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토지세 조세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공특산물은 일본도 일본의 농민도 냈고 뭐 조선의 농민도 냈고 했겠지만 여기는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내 달과 죽음. 여러분 조선을 보면 이제 고려말 공양이 과전법을 발표하면서 토지 1결당 최대 생산량이 300도인데 그 10분만 내자 자기 토지를 소유한 자영은 생산량의 10만 내요. 그래서 이때가 최대 30도야. 근데 세종 때 야 풍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자. 그런데 양반 토지는 기름지고 농민 토지는 척박하니까 비옥도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자. 그래서 많게 낼 때는 최대 20도 내고 적게 낼 때는 4도 내도록 하자. 이거를 20년 넘는 시간 동안 17만 명의 주민에게 물어보면서 여론조사를 했던 세종대왕 백성의 세금을 아이거 조금 나라도 줄이려고 고심고심했던 세종대와 그러다가 나중에 인조 때 가서는 아예 연분 구등법에 채야 세율 사두로 고정을 시켜 버려요. 그만큼 통치자는 백성들의 삶이 힘드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 주기 위해 노력을 해요. 이게 뭐 광해군의 대동법이나 영조의 균여법이나 다 똑같은 매한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요 원문 사료로 제시하려면 사료 내용이 조선이니까 너무너무 많죠. 이거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죠. 똑같은 토지세가 약 200년 300년 지나면서 30도에서 4도 20도에서 4도로까지 내려오는 이 통치자의 눈물 어린 백성, 사랑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다못해 인조는 우리가 조선의 3대 암굴로 치는 그 인조잖아. 근데 일본은요 이제 어느 시기라고 따로잡기가 어려워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시대도 그랬고 그 이전도 그랬지만 시기마다 지역마다 영주마다 회율이 다 달라요. 시대마다 동네마다 다이묘가 어떤 새끼냐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얼마 평균 50%에서 70%까지 세금을 내요. 진짜로 거짓말라. 진짜로요. 그래서 뭐 703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은 권력자가 가져가고 3은 농미 먹는다. 603이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하간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실제로 임진한 때 조선의 팔도 뭐 평안도 하고 함경도 일부 빼놓고는 일본군이 지배를 했는데 일본군이 너무 많은 세금 쉽게 조선인들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생산량의 10분의 했는데 갑자기 막 30%, 40% 그래도 일본보다 조금 적게 걷었단 말이지. 그래도 조선인들 입장에 서선 받아들이지 못해 그 세금을.
그래서 그 조선인들이 의병이 돼가지고 일본군을 향해 창을 들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간 또 하나 영주가 희야 사무라이에게 마음대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 풀어본 겁니다. 그때그때 세금을 상납하는데 농부가 촌장에게, 촌장이 사무라이에게, 영주에게, 보통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외를 들어 볼까요? 70을 걷는다 라고 칩시다. 그럼 농부하고 촌장, 여기는 30 먹어요. 그리고 실은 쇼군에게 30이 가요. 그럼 여기 사무라이하고 영주가 여기 19 영주가 30을 가져가는 거의 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주가 농백에 직접 걷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사무라이에게 일정 부분을 갖다 던져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무라이들도 급료가 너무너무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조세를 보시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일본 국세청 자료까지 가서 히데요시 법령을 찾았어요. 전국을 통일한 토트 미디어시는 토지를 조사하여 태압 금지. 일종의 우리 토지 대장인 양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 수확량 등도 조사해서 연공을 납붓도록 했는데 일미나, 즉 수확량의 일을 연공으로 토지세 수확량의 일을 세금으로 내게 해요. 그럼 이것들이 농민이야? 아니면 조선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생산장의 10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작농이 병작 반수라고 해. 가지고 생산량의 절반. 이 생산량의 절반조차도 나중에 조선 후이 가면 소작농조차도 생산량의 일 정도만 땅인 지주에게 납부하는 방식을 이걸 도조법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근데 이거 뭐냐고.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가 이런 논문을 씁니다. 16세경 일본의 더 높은 토지, 생산성에 불구하고 일본의 농민들은 조선의 농민들보다 더 나은 삶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라는 더 발전했을 지연정 16세기부터 부고 강병했을 지연적 백성들의 삶의 수준은 일본의 농민들은 60%의 생산량을 세금으로 바치했고 이런 조선의 농민과 비교 불과한 수준이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다 못 하니까 늙은 부모를 버리는 이거 우바스테야마 갓난이를 먹어 추겨이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일본에서 태어나기 싫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 경식 풍조가 끔찍합니다. 진짜 이야기 여기서 해. 버리면 너무 많은 걸 해버리니까 다음 시간 기다리세요. 바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몇 번 갑니까? 거주 이전 이거는 말로 할게요. 그냥 조선 농민은 거주 이전 마음껏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라도 살다가 한경 들어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다. 물론 야인 출몰한다고 많이 안 가려고 했지만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예 불가능, 거의 불가능, 거의 진짜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노예요. 농노. 다이묘에 예속돼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도망가다 다이에 걸리면 죽어. 그 다음 이거 진짜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할게요. 정말 조선은 생명 중시 풍주가 있었던 반면에 여기는 거의 살인의 풍습어마 무시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영상 들어오면서 이것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이 영상 러닝타임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 다음 시간으로 빼자라고 지금 합의하고 촬영하는 겁니다. 먹는 양 매우 많이 먹고 살만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피지배층들은 굶주리고 먹고 살 것도 없었고 탐관
우리에게 세금만 냈고 그랬는데 어떻게 많이 먹고 살아? 아, 물론 기근도 있었어요. 굶어 죽기도 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먹고 살아요. 여긴 진짜 아마 당시 17, 18세기에 일본의 일반 농민, 지금 내가 일본의 최하층 천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최하층 천민은요, 저는 일본 농미조선, 노비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의 최하층 천민은 그것도 말을 아낄게요. 자, 조선인들 많이 먹었다는 기록. 조선인들은 빈부와 기천에 관계없이 대식했다. 조선 사람들은 보통 한 끼에 3~4인을 먹어치고 3명이 앉으면 한 번에 와 복숭아 참여를 먹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자신보다 3배 더 많이 먹는다고 말하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정말로 그러했다. 자, 러시아의 외교관이 대접을 받아요. 붉은 고추를 넣은 생선과 고깃국, 달걀, 고기만두, 말린 쇠고기, 설리금방과 꿀꽃, 모양으로 예쁘게 자른 문어 등 14가지 요리상을 2개나 받았다. 오히려 조선인 관리들은 대접이 변변치 못하다고 사죄했다.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먹었던 조선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통신사. 알고 계시죠? 통신사 기록을 볼게요. 일본 시골의 농민들을 1년 내내 경작하에도 다 관하로 들어가고, 이 관하가 뭐야? 사무라이나 다이묘, 이용주가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풍령이 들어도 콩 반쪽도 있기 어려워. 스스로 처자를 팔아먹기까지 한다. 빈부가 균등치 않으면 다 국법의 폐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 시각으로 본 거야? 우리 통신사 시각으로 본 거예요. 2번째, 일본 백성들이 고생스럽고 인쇄한 것은 아마 천하에서 최고일 것으로 우리 통신사가 가서 보니 조선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록 우리 배를 끄는 격절로 말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익힌 고구마 뿌리를 2번 먹고 그 뒤에 밥을 먹는 사람들은 1분에 불과하다. 헬 조선입니까? 헬 에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폐쇄적인 신문제도 비판할 수 있고 조선이도 부국강비할 수 있었는데 비판과 비난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깔아뭉개는 자사간에 빠져 있는 것들이 하필 일본을 물고 빠는 것들 화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조선인들 밥그릇 조선인에서 성직자 대접해요. 자, 사무라이죠. 분명히 저 일반 농민, 우리도 양반 사진이 나왔으니까 사무라이 먹는 거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각기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에도의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요. 에도 옆에 간토평화에서 쌀은 생산이 돼요. 쌀은 공급이 되는데 반찬이 없어요. 일본. 그래서 닭강이 유명하기도 하죠. 당시 닭강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물론 또 닭강도 또 비쌌다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인밥만 먹어. 반찬 없이 그냥 흰밥만 먹다 보니까 이런 각기병이 걸려 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생선 쪼가리 하나 밥에 올려 먹으면 운수대통한 날이야. 그게 초밥의 기원이에요. 초밥이 그래서 나온다고 해도 에도 시대 도시, 묘지설 도시, 개미지역 오죽하면 도시의 위생태는 농촌보다 훨씬 열겠고 병에도 사망률은 농촌지역보다 높았다. 천연두, 홍역, 결핵 인플루엔자, 설사 장연매독이 퍼지기 쉬웠고, 에도 시세 말기는 콜레라가 여러 번 발생했고, 과밀한 생활 환경과 함께 비식적의 물 공급은 전염병의 온상이었다. 개미지옥이었다. 에도는 국민들은 이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죽어나가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아이고 너무 정말 얽매이는 다이묘에게 끔찍하게 얽매이는 종속되는 삶을 농민들이
거의 전체 인구의 80%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다이들의 힘은 쇼군의 힘은 국가 힘은 강해지고 있었던 게 일본이다. 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본이 키가 작았던 이유가 일본인들이 육식금 지령을 대무천왕이 675년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1200년간 일본은 육식을 하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살고 싶나요? 조선에서 살고 싶나요? 혹시 육고기 좋아하신 분들 일본에서 농민으로 태어났으면 고기 구경을 못 해요. 간혹가다 사무라이 고기를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절에 가 가지고 보름 그체를 빌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아이디 키도 잡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도 시대 의식주 규제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일상의 식사에 대빈부에 관계없이 국안 그릇하고 남을 한만 먹어라.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도구가, 이하수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세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나라니 나라. 건국자가 그딴 말을 했으니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래놓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김몽도의 설후, 야연 김몽도에 이런 풍수가도 있습니다. 아, 옷 깨끗하게 입고 양반들이 막 여인들하고 공기 좋고 막 어디 산천 좋은데 가서 고기 꺼먹고 있어. 야외에서 이 지금 확대가 되면 고기 꺼 먹는 장면인데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성읍에 야영 고기 꺼먹고 있어요. 조선인들. 아, 맛있겠다. 근데 거기도 이거 분명히 소고기입니다. 실제로 소고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았던 게 조선인들이에요. 근데 일본인들은 못 먹어. 조선인들 보세요. 김몽도 새참 먹는 이야기. 저는요, 진짜 우리 조선의 여러 풍속화들 중에 백성들 짜증내고 인상 찡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풍속화 보신 적 있어요? 아예 신윤복 풍속화 추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야하고 융쪽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김몽도의 풍속화나 여러 미나 이런 데서 미나의 사람 인물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진짜 막 노역에 힘들어하고 고통에 몸부리치고 막 불쌍한 눈망울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냐고. 조선인들은 항상 밝고 웃어요. 근데요, 일본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펜메이 대기근 때 풍속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 사람이 사람 팔을 먹고 있잖아. 이런 그림 조선에 있나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먹는 거 봐서 키를 볼게요. 조선 평균 남성 키가 161cm에도 시대의 일본 남성 피가 154cm, 무려 7cm.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일본을 왜라고 불렀잖아요. 그 왜가 자꾸 보잘것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넘어가 보면 조선인들 키 컸다는 외국인들 기록. 조선 사람은 키가 크고 균형이 잡힌 책을 가지고 있다. 하멜이면, 아니, 하멜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효종 때 들어왔던 인물이면 이거 17세기 상황인데 17세기의 조선인데 그 키가 컸대요. 이제 나중에 19세기 오페르트 기록입니다. 조선인은 크기와 강한 점에서 일본인보다 우월하다. 조선이 중국에 비해도 단연 우위다. 유명한 여인이죠.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인들 확실히 잘생겼다. 체격도 좋다. 남자들의 힘은 매우 배다. 가족 생활을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지극히 건강하다. 뭔가 일본은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 대비된 듯한 한리의 한국인들은 눈, 여 보면 백인과 같은 사람도 있으면 놀랄 것이다. 유럽 여인의 아름다우면 한국 여인의 비견할 바가 못 된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유튜브 상이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가난했던 19세기의 조선의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기에 중국은 안 그랬고 그 시기에 일본은 안 그랬을까요? 똑같이 그랬어요. 정근대 시대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더군다나 당신은 세상을 보였을 때 칼라했겠지만 그게 흑백 사지로 찍혔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욱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각 보면 다 그랬었다고 언젠가 한번 이런 강의도 해볼게요. 조선이 진짜 가난하고 더럽고 야만적이었다고? 아니었다니까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요. 키 비율.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감상하십시오. 사무라이입니다. 자, 또 비교. 서양인보다 더 커. 조선인. 제가 식민지 근대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키가 컸던 조선인들이 유일하게 키로 일본에게 역전당했던 게 일제강점기였다는 걸 안다라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살기 좋았다. 그딴 말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밀란인데요. 500년 중에 1400여 건 실은 고려 왕주 500년을 더해도 3건이 안 돼요. 해도 시대에만 3, 여건이 기들의 난이라고 합니다. 일본 농민들의 난을.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거의 몇 배라고 봐야 되냐면 4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디가 더 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조선 농민하고 일본 농민의 삶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게임도 안 됩니다. 아니, 일단 세금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럼 조선 농민이 여기 있고 일본 농민이 여기 있으면 여기 중간에 조선의 노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신분적인 차이에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노비가 일본 농민보다도 월등하다라고 진짜 진심 100% 역사를 강의하는 사람의 역사 가로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노비 이야기도 다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 농민과 일본 농민을 나름 자료 찾기 어려운 것까지 찾아내면서 끝장 비교 한번 해드렸습니다. 일단 동의합시다. 조선시대 농민들이 조선과 같은 시대, 전국시대의 일본 농민과 에도막부 시대 일본 농민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즉 일본보다 조선이 피지배층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